우선 삼국시대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세 개의 국가가 생겨나서부터 신라에 의해서 모두가 통일이 될 때까지 어떻게 흥망성쇠하였고 어떻게 신라에 의해서 통합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은 백제라고 하는 국가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구려, 마지막으로 신라라고 하는 국가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성기라고 하는 뜻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성기라고 하는 건요, 이 국가가 너무나도 발전이 많이 되어서 정말 다른 국가를 다 씹어먹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시기를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힘을 길러오게 되다가 4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5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6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신라라고 하는 국가가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멸망시키게 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성기라고 하는 시기 때 항상 이 세 개의 국가가 노리고 있었던 유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한강 유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한강이 맞고요. 이 한강을 왜 계속 이 세 국가가 노리고 있었냐? 거기가 굉장히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요. 농사가 진짜 잘 됩니다. 땅이 비옥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백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 때는 이 국가를 어떻게든 안정시키고 점점 체계를 갖추어 놓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은 관등, 관복, 관직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게 됩니다. 자, 관등이라고 하는 건 쉽습니다.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다는 거고요. 관복은 관리의 복장을 마련하고 관직은 관리의 직급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스템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자면 공무원 그런 체계나 아니면 국가의 시스템 같은 거, 삼권 분립 체제 같은 것들을 이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이 완전히 갖추어 놨다, 완성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이왕의 그런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4세기 때는 백제의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의 왕이 바로 근초고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근초고 왕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여러 나라의 성장에 마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복속, 그러니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 나라 성장에 있었던 그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권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고국원왕 X라고 쳐져 있는데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입니다. 네, 이 고구려의 왕이었었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정말 힘이 강했던 국가가 백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킬 만큼 힘이 강성했던 국가가 당시 4세기 때는 백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구려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점점 고구려도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5세기로 갈 때 결국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백제는 엄청나게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주왕 때는 이 수도였었던 한성,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뺏기게 되고요. 결국에는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도를 천도시킬 만큼, 한강을 빼앗을 만큼 힘이 길러진 고구려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고구려의 성장 스토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선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조왕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왕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온조왕이 세운 백제, 그러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태조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국가를 건국한 사람에게는 태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태조왕은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명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를 건국했지만 그때 어떠한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고대 국가로서 이 고구려가 성장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고구려를 진짜 건국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태조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준 겁니다. 고대 국가의 시작, 그게 진정한 고구려다 해서 태조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때 여러 나라 성장 때 있었던 맨날 고구려에게 약탈당했었던 그 고구려의 약간 따까리였었던 옥저가 정복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옥저라고 하는 국가를 먹을 만큼의 힘이 있었던 게 이 고구려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했었던 이 애민정신이 있었던 왕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돈이 없는, 그 다음에 곡식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백성을 약간 구원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를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었던 왕이에요. 이 진대법은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요즘에 농사를 잘 지는 사람은 수도권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보통 가을에 추수라고 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보통 가을에 합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추석 그때 제사를 할 때 그때 해에 농사를 지은 곡식들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가을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게 풍부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에는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보고 이 고국천왕은 진대법이라고 하는 빈민 구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부를 개편하게 되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5개 부족의 연맹체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계루부, 절노부, 순노부, 소노부 이런 건 선생님이 5개 설명해 줬잖아요. 그 5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들을 이제는 행정구역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행정구역으로 만드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수원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원래 그 수원에는 계루부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더 이상 그 계루부의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원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부서,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5개의 부서로 새로 개편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 이렇게 지역으로서 행정구역으로서 바꾸었던 게 이 고국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고이왕과 같이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세력을 완전히 퇴출시켜버리게 돼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이 여러 나라의 성장이 등장하기 전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고조선이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었던 게 고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가 이 아직까지 한반도에 남아있는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군현이라고 정식 표현이 있는데 그 한군현의 일부였었던 낭랑군과 대방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세력이 아직까지 잔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서 중국으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미천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지만 지금 4세기잖아요.
그럼 누구의 전성기입니까? 백제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근초고 왕 때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고구려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넘어갔었던 훌륭한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왕은 바로 소수리망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소수리망은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를 반드시 쳐두도록 하고요. 어떤 업적들을 남기고 가셨냐? 우선 첫 번째, 불교를 수용합니다. 선생님, 왜 불교를 수용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백제와 고구려 신라는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불교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나올 키워드인데요.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본인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 왕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왕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사상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곧 왕이니까, 그리고 왕이 곧 부처니까 이 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신성하게 대하겠죠. 복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를 수용한 거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왕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고 왕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를 높여주는, 숭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불교인 거죠.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모두 이 불교를 계속 믿으려고 했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아까 공부는 안 했지만요. 아무튼 소수리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왕권을 높여주게 되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유교를 가르칩니다. 유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교라고 한다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공자왈, 맹자왈, 걔네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들을 많이 가르쳤던 게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는데요. 율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이 있죠. 그런 걸 율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체계를 확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법을 반포함으로써 완전히 국가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갔고 이제 고구려는 전성기만 맞이하면 됩니다. 이제 백제 복수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광개토대왕은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시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광개토대왕 하면 어떤 키워드가 따라오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만주벌판을 달리고 있는 그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건데요. 여러분들, 그만큼 만주라고 하면 중국의 땅이잖아요. 그 중국의 땅을 다 먹을 만큼 힘이 있었던 왕이 광개토대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넓혔다 해서 북진정책이라고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 돕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지금 안정된 상태여야지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데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라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건 이 지금 고구려의 상황이 안정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신라를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라에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면 일본이겠죠. 이 일본이 신라에 쳐들어와서 계속 이 신라를 약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물마립간이라고 하는 왕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요청을 하게 돼요.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본의 아지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가야라고 하는 국가가 아지트였어요. 우리 백제 고구려 신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요. 가야라고 하는 국가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우리 이따 공부할 거지만 그 국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신라랑 백제 사이에 껴있는 국가였는데 거기가 일본의 아지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해주는 과정에서 그 가야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야에 큰 세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영토를 많이 넓혀나갔던 사람인데요.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엄청난 영토를 넓혀나갈 때 이 장수왕은 남쪽으로 넓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남쪽에는 어떤 국가가 있어요? 백제가 있습니다. 네, 그 백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게 돼요. 원래 수도는 저기 중국에 있었던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수도가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렇다는 건 이 고구려의 영토도 남쪽으로 넓혀졌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남진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5세기에는 고구려가 복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백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백제도 사실은 계속 중흥하려는, 그러니까 계속 개혁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다 실패합니다. 자, 5세기 때 무령왕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먼저 이걸 좀 노력을 해보려고 했어요. 극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22담로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약간 세종시 같이 특별자치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22개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왕족을 파견하게 돼요. 그렇게 파견하게 되면서 약간 지방에서도 안정을 꾀하려는, 정치에서의 개혁을 나타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무령왕은 누구랑 또 교류를 하냐면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상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위진남북조 기억납니까? 위진남북조.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남조와 북조를 통틀어서 위진남북조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남조라고 하는 국가와 교류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무령왕이 죽고 나서요, 무령왕의 무덤, 무령왕릉을 잘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본 적이 없는 형태인 거예요. 아, 이 무령왕이 중국의 남조와 진짜 많이 교류했구나. 왜냐면 이게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었거든요.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진짜 많이 교류했던 왕이 무령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장수왕 때 계로왕이 전사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계로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때요? 괴롭대요. 그쵸? 이 계로왕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인데 이 장수왕은 계로왕을 전사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췄다는 소리겠죠. 누구에 대한 복수 같나요? 근초광이 죽였던 고구건왕에 대한 복수 같죠. 이런 식으로 백제와 고구려는 계속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랑 신라가 너무나도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겠죠, 당연히. 고구려가 계속 죽이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시키고 수도를 빼앗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라의 라자, 그 다음에 백제의 제자 한번 합쳐볼까요? 라제죠. 라제 동맹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제 동맹이라고 우리는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5세기 때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 결속력을 강화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을 완전히 합쳐서 고구려에 대응하겠다는 소린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진짜 주인은 신라인데요. 자, 신라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예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었냐면 부여씨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씨가 부여씨여야지 왕이 될 수 있어요. 고구려는 어떨까요? 고씨만 왕이 됩니다. 주몽도 이름이 고주몽이에요. 그만큼 고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게 고구려고 부여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게 백제입니다. 그런데 신라는요, 세 개의 성이 교대로 왕위에 오릅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성이 다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맞나요? 아니겠죠. 성씨가 다르니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생판 모르는 남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치에서의 혼란이에요. 이건 지금 현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역사 내에서의 공통점이 정치가 흔들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끝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판 모르는 남이 왕위를 이어받는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발전이 좀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신라는요, 왕을 부르는 명칭 또한 달랐어요. 백제랑 고구려는 그냥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지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번이나 있어요. 4번이나 바뀌어가지고 5개나 있어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런 식으로 계속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왕들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5세기 때의 뇌물마립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뇌물마립간은 호칭이 뭐예요? 마립간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네요. 자, 이 뇌물마립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신라의 왜가 쳐들어와요. 신라의 일본 왜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누구에게 SOS를 보냈다? 광개토대왕에게 SOS를 보내서 결국에는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왜를 격퇴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물마립간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증왕 한번 가볼게요. 자,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네요. 이제 드디어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요. 우선 이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돼요. 우선 뭐 했냐면 우경을 장려합니다. 우경? 이 우자 여러분들 무슨 우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우자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무슨 우자냐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우자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소우자예요. 소를 이용하여서 농사를 짓는 걸 우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걸 소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우경이라고 하는 걸 보급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고 노동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독도를 부르던 명칭이 이전에는 우산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독도가 원래 나라였어요. 울릉도랑 해가지고 그 우산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증왕이 가서 정벌합니다. 사실 지증왕이 가서 정벌하진 않고요. 이사부를 보내서 정벌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정벌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땅인 거는 이때부터 빼박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증왕의 그 다음에 뇌물마립간의 도움으로 기틀을 마련을 했고요. 6세기 때 비로소 버풍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율령반포, 불교 수용, 병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율령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법이에요, 법. 이 법체계를 갖추었던 게 율령이라고 했었고, 그 율령을 반포해서 기틀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마련했었던 게 이 버풍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살짝 특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불교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목을 베라고, 그러면은
우유빛깔 피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차돈이란 사람이었는데요. 이 이차돈의 목을 진짜 뱉더니 우유빛깔 피가 쏟아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사람의 피가 어떻게 하얀색입니까? 약간 설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버풍왕은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팁을 알려드리자면 율령은 법이라고 했었죠. 버풍왕의 법자 동그라미 해볼게요. 이 버풍왕의 법자와 율령의 법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쉽고요. 버풍왕의 비읍 보세요. 불교랑 딱 약간 결이 맞죠? 그러니까 불교 수용 버풍왕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읍으로 시작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부설치인데요. 병은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병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지금의 병부는요, 국방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만듦으로써 약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왕 한번 가볼게요. 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요, 영토를 진짜 많이 넓히게 되는데요. 황해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흥왕은 그만큼 영토를 많이 넓혔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요. 왜냐면 광개토대왕도 마찬가지로 광개토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릉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진흥왕은 황초령비, 마운령비,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 이런 것 등을 계속 만들게 되면서 이만큼 영토를 내가 넓혔어요 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한 비석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5세기 때는 고구려가 너무나도 힘이 세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 힘을 합쳐서 동맹을 체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라가 이를 배신하게 됩니다. 6세기 때 비로소 이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죠. 이제는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었던 성왕 같은 경우에는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22개의 부서, 22부 관청을 만듦으로써 약간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개혁을 보이고 있고요.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면서 조금 더 넓은 지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사도 가요. 그 다음에 국가의 호칭을 백제가 아니라 남부여로 바꾸면서 이 부여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관산성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의 진흥왕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목에 칼을 맞고 베이고요. 결국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이 진흥왕의 배신으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면서 완전히 백제 고구려 신라의 이야기는 끝나고 결국에는 백제는 휘청휘청거리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고구려는 수와 당과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들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내분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자가 신라가 되었던 거죠. 발전 과정은 가장 늦었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국가, 우리는 신라,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는 한번 가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기록도 많이 없고요. 금방 멸망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은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이 가야는 무엇보다 철이 많은 국가였어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사만이라고 하는 국가 기억납니까? 이 사만이라고 하는 국가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한을 삼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 변한이 가야가 된 건데 이 변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철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위치한 가야도 철이 진짜 풍부했다고 해요. 이 가야는 조그만 데다가
더욱이 6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어요. 고령가야, 아라가야, 뭐 대가야, 금강가야, 소가야 이런 걸로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로 통합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장을 정했어요. 그래서 전기에는 너가 이끌어 하고 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반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금강가야입니다. 이 금강가야가 전기의 가야를 이끌다가요.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해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가야로 맹주가 바뀌게 됩니다. 이 금강가야가 특히나 이 외아지트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해주는 과정에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반장, 우리가 그걸 좀 고품격 있는 말로 맹주라고 합니다. 가야를 이끄는 맹주가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라고 하는 국가는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하게 되고요.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야의 특징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철이 많았고 이 철을 이용하여서 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철로 다른 갑옷이나 투구나 이런 걸 만드는 제철 기술이 진짜 훌륭하였다는 게 이 가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